그런데 만약 이 적발이 된다. 그러면 그 소유자에게 구청에서 매년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에 자꾸 응하지 않으면 철거 명령도 지금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린생활시설, 근생빌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종종 법률 상담을 하면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니까 근생빌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빌라 어떤 것인가, 어떤 점이 문제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주택가와 밀접하게 있고 생활에 편리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일종,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요. 이런 근린생활시설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근생빌라로 만드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난방장치를 할 수가 없고요, 싱크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만든 다음 준공을 받고 승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법으로 개조를 하는 것이죠. 난방시설도 넣고 싱크대 시설도 넣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적발이 된다. 그러면 그 소유자에게 구청에서 매년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에 자꾸 응하지 않으면 철거 명령도 지금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근생빌라를 매수하는 사람이나 세입자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것이 근생빌라인지 확인이 곤란하다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근생빌라와 그 주택 에 해당되는 부분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짓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2층에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고 3, 4, 5층에 주택으로 용도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내부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 용도는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지느냐? 근린생활시설로 지으면 층수 제한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도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같은 대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보이는 그 주택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인차를 많이 줄 수 있고 월세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생빌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생빌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월세 세액 공제가 안 되고요, 주택담보대출은 나오지 않고 다른 기타 대출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율도 다른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부담하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대부분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근생빌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외관만 보고는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어떤 용도인지만 나와 있고요, 각 호실별로 어떤 용도인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보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층에 세를 들어서 살게 되었다면 그 2층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아닌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정보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해당 층의 근린생활시설인지 주택인지를 꼭 보시고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생이라고 되어 있으면 가능한 계약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근생빌라는 월세, 보증금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합니다. 당연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저렴한 것인데요, 그리고 전기세도 좀 저렴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고 근생빌라인 건 알지만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근생빌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생빌라, 불법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이 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보증금을 우선순위 효력을 가지면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대인의 경우 근생빌라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생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주거용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툼이 있다면 가능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래도 꼭 마음에 들어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꼭 잘 기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이행강제금 외에 원상회복, 철거 명령 등으로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조건 없이 이사비,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근생빌라와 근생빌라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에 대한 알찬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